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 강의 제목은 반일선동 첫 번째 일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일요일마다 동영상을 찍기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동영상을 찍어주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이외에는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찍기로 했는데 오는 일요일 날 그분이 어디 불가피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작 그러면서 시작을 해놔놓고 또 2주 후에 방송하는 게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전에 세팅해놨던 양식으로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그런 양식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다 알 것 같으면은 제가 혼자 찍으면 되는데 그래 되지를 못하니까 남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기에 반일선동을 시리즈 주제로 삼았느냐, 이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반일선동이라는 게 이게 반일 애국주의 선동이거든요. 이 애국주의라는 게 이게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일이라는 것도 일제시대에 했던 당연히 반일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넘고 8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반일 운동한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반일운동 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이제 반일운동을 소재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아니, 조약으로 결정한 문제를 그 조약 잘못됐다, 그렇게 반대하면은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조약에서 해결한 문제를 계속해서 일본 보고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시위하고 하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라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일 애국주의는요, 사실은요 들여다보면요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그건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어요.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종북 세력을 통해 가지고 반일 선동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말하자면 그건 그죠? 성동격서, 대한민국을 공격 안 해요. 일본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안전과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일선동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과 종북 세력이 어떤 문제만 있으면 문제도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 가져와 가지고 억지로 반일선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막으면요 대한민국 결국 무너져요. 왜냐하면요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 있는 핵심 기반은 뭐냐 하면요. 우리만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세계 체제잖아요. 한 나라가 잘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이미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제대로 맺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고 아주 꼬라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한국이 오늘날 그 엄청난 그 발전을 이룬 핵심 기반이요. 한미일 협력체제예요. 그러니까 반일 선동의 목적이 뭐예요? 이 한국이 딛고 있는, 한국의 바탕에 깔려있는, 한국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인 한미일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 19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잖아요. 그죠? 그 한일협정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3억 달러 받고 모든 문제를 퉁쳐버렸거든요. 누가요? 박정희가요. 그리고 그 3억 달러는 사실은 뭐예요? 일제시대 피해자들.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강제징병된 사람들. 그 다음에 노동자로 강제징용된 사람들. 그 다음에 위안부로 동원된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들이 받아야 될 일제시대의 피해 배상금을 몽땅 박정희가 받아가지고 가로채버린 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박정희가 잘했든 잘못했든 국가 간에는 일단 저에게 맺어지면 그건 해결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오늘날의 반일 선동이 왜 비정상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제 피해자 배상금을 박정희가 가로챘다. 이게 제목인데, 그러자면은 이걸 주도한 건, 한일 협정을 주도한 건 박정희 정권이잖아. 그죠? 그럼 박정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는요, 최고의 친일파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완용을 최고의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박정희가 이완용 뺨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본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군 장교가 돼서, 다시 말해서 대일본 제국의 황군 장교, 천황의 돌격부대가 되기 위해 가지고 충성혈서를 쓴 사람입니다. 뭐라고 썼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 한번 죽음으로 나라를 받드는 굳건한 결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사봉공, 멸사는 뭡니까? 와타시를 죽이는 거죠. 그죠? 나를 죽여가지고 국가를 받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사봉공을 어떻게 하냐? 견마의 충성을 다해서 하겠다. 말과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하겠다. 주인 누구죠? 일본 천황입니다. 이런 혈서를 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여튼 놀라운 일이요. 충성혈서를 썼고 그 다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민족 세탁을 해가지고 아예 일본인으로 변신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황군 장교가 되죠. 일본군 장교가 되는 겁니다. 완주군 장교나 일본군 장교나 다 황군 장교예요. 근데 일본이 폐쇄기 짙어지 항복하자 제일 먼저 항복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본에 충성혈서를 쓴 것도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악마적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남이 희생되는데 아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팔아먹어도 친구를 팔아먹어도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복하자마자 또 획 변신해가지고 뭐가 됐냐? 독립군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광복군 제3지대 평산대대의 이제 중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국군에 들어가가지고 남로당 총책이 돼요. 보세요. 이 사람이요.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중에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죠. 반공주의예요. 반공주의. 근데 이 사람은 반공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뀌는데 불과 몇 달도 안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이 남로당 총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발각되고 체포되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하냐? 군대의 빨갱이 동지들의 그 명단을 쫙 자기가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포되자마자 군내에 자기의 빨갱이 동지 및 부하들 300명 명단을 제공합니다. 그 300명 중에 20명 정도는 처형이 됐어요. 그 대가로 박정희는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받고 곧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10년으로 감형되고 그 다음에 2달 후에는 형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 그것도 정보국 전투정보과 이건 핵심 정보를 다루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 동지들을 배신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로 배신했냐 하면요. 박정희가 돌아다니면서 그 명단은 이름하고
그 사람 모습하고를 어떻게 일치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저놈이 맞아, 저놈 빨갱이 맞아, 저놈 빨갱이 맞아, 이걸 가르쳐주고 다녔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 동지를 팔아먹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친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또 빨갱이하고도 손잡아요. 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사람이 빨갱이하고 손잡아요. 7.4 공동성명으로 김일성하고 손을 잡죠. 그래가지고 뭘 했냐? 통일 분위기를 확 띄우죠. 그래가지고 뭐 금방 통일될 것이, 몇 년 내에 통일될 것이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래 놔놓고는 두 놈이서, 박정희하고 김일성이가 두 놈이서, 좋아, 북쪽은 네 거야, 남쪽은 내 거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에서 둘 다 국가를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만들고 김일성은 유일체제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상동이 독재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박정희는요, 평생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친구를, 민족을, 동지를,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배신한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는 자기 이익이 되니까 조선인인 게 자기 출세에 큰 장애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변신해요. 그래서 이름을 다카키 마소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바꿔버립니다. 그게요, 일본 육해군 총합사전이라는,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들, 고위급 장교들 사전이에요. 그게 2005년도 제2판에, 2판이 2005년도 8월 달에 동경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박정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본명은 강본실, 그래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라는 건요, 고령박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말하자면 한국 민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카모토 미노루는요, 그 한국색이 다 지워져 버린 완벽한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육사에 가서 이래 바꿨는데요, 그 박정희가 일본 육사 가서 보니까 한국인은 일본군에서 출세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민족 세탁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악마적 이기주의자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민족 팔아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 박정희 생각은 어떠냐? 그 이런 사람이 박정희가 접근하자마자 이제 바로 한일협정에 들어가죠. 왜? 돈이 궁했거든요. 그래서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16이니까 6개월 후에 해외 방문을 처음으로 가는데, 일본을 거쳐가지고 미국 가는 게 주 목적인데 일본을 거쳐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일본에서는요, 박정희는 일본인이잖아요. 오카모토 미노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거물 정치인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엄청난 환영을 베풀어줍니다. 그러자 오카모토는 일본을 아예 형님으로 모십니다. 그런 기사들이 뭐 억수로 많아요. 일본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소.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한국은 패밀리다. 미국은 큰형님이다. 그 다음에 박정희 취임식에 일본 특사가 파견이 되는데 이 사람이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아들 경사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라고요, 아예. 박정희가 한국인 맞습니까? 그리고 만중공안학교 있을 때 교장으로 있었던 게 나구모 신이치로라는 사람인데 이 중장에게 큰 죄를까지 올립니다. 그 박정희 생각이 뭐였냐? 일본 형님들, 저 아시죠? 만주군관학교 하고 나오고 일본 육사 나오고 황군으로 있었고 이거 아시죠? 나하고 우리나라 좀 밀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어디로 가본지 없네요. 여기 보면요. 이 기사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띄워넣게 되겠네요. 여하튼 박정희는 일본한테 이런 겁니다. 형님, 나 좀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좀 키워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소위 극우 세력들은, 우익 세력들은 진짜로 박정희를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어떻게 밀어주냐? 첫 번째로 일본이 기업들을 동원해가지고 박정희한테 6,600만 불 뒷돈을 대줍니다. (1961년에서 65년까지) 일본 그 기업이 박정희에게 준 후원금이 6,600만 불이라고 해요. 지금 밝혀진 것만 요겁니다. 밝혀진 거. 요 2004년도에 밝힌 건데요. 그 미국 중앙정보부의 특별 보고서가 이제 비공개 시한이 지나가지고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본 기업들이 1961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3분의 1을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00만원에서 2천만원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한인 기업들한테도 돈을 뜯어요. 그래서 8개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도 제공했다고 해요. 뭐 이뿐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뜯은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세요.
이 뒷돈으로 받은 6,600만 달러가 식민지 배상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게 3억 달러잖아요. 나머지는 뭐 차관이니까 그건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식민지 배상금 3억 불에 22%나 되는 겁니다. 22%를 뒷돈으로 챙겼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 가야 될 돈입니까? 맞아요. 일제 피해자 배상금으로 그 피해 개인들한테 가야 될 돈이죠. 그걸 박정희가 선수금 비슷하게 땡겨가지고 착복했다는 겁니다. 이 돈이요, 실제로는 배상금의 3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배상금을 3억 배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10년 분할 현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치는요, 한 2억 달러밖에 안 돼요. 2억 달러 6,600만 불이면요, 2억 달러에 6,600만 불이면은 33%나 돼요. 이걸 가지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서 운영 자금으로 쓰고, 그 다음 대선 자금, 나중에 보면 대선 자금으로도 써요. 그래서 일본은요, 꼭 먹고 알 먹기로 한 겁니다. 친일 정권 정도가 아니죠. 일본에 충성하는 정권, 박정희 정권이고요. 박정희 정권이 말하자면 구테타가 박정희 구테타가 성공하도록, 그래서 정권을 잡도록 자금을 대줬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배상금을, 예를 들면 10억 달러쯤 둬야 될 배상금을 3억으로 후려친 겁니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한 거죠. 대선 자금도 이 뒷돈이요, 대선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뒷돈을 받고야 한일 협상을 타결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 실제로 받아야 될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정권이 착복하고 한일 협상을 타결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선 자금을 뒷돈을 받고 협상을 타결했다. 보세요.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일본 기업 6곳 박 대선 자금 제공 후 한일협정 체결돼.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 자세히 기록. 김종필이 한일협정 체결 직전 일본에 SOS를 보내가지고 돈을 받았다. 67년 대선 자금으로 2,600만 달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한일 협상을 이 뒷돈을 받고 체결하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적용해 준 거죠. 뒷돈 받은 대가로. 그 다음에 일기업들한테 한국 개발 공장 짓고 하는 이런데 독점적 대가를 제공해 줬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뒷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 6,600만 불이 어느 정도 됐냐? 이 박정희가요, 일본으로부터 통치자금 30조 원 현재 가치로 받았다. 요 2019년 기사입니다. 이래요. 이주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 대표는 4년 전 한 행사에서 1965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3억 달러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0조 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6,600만 달러는 3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건 뭐예요?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일제에서 이 비인간적인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박정희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요, 당군 일의 최악의 범죄자예요. 그 돈으로 조국 근대를 실현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을 만들고 이런 일에 썼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그래 되면요, 국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면은 다 면제되는 국가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사고를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되지 않습니다. 지독한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당한 사람은 희생당하는 거 끝이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 가서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 지금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뒷돈이, 박정희가 받은 뒷돈의 의미는 뭐냐? 구테타 집단이 저들이 받아야 돼. 일제 피해자들, 징병된 사람들, 징용된 사람들, 위안부, 이들이 받아야 될 배상금을 사적으로 사전에 착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구테타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창출하는데 사용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65년 6월 22일 날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 등 5개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요, 일본이 독립축하금, 그러니까 여기는 청구권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경제지원금으로
3억을 주고 2억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상 3억은 10년 분할 현물로 준다는 겁니다. 10년 분할 현금이라면요, 이게요, 실제 가치는요, 일시금으로, 현금 일시금으로 치면 2억 이하 돈이라, 2억 불 이하 돈이라 그래요. 이것도 일본의 편의를 다 봐준 겁니다. 근데요, 일본에게 3년 점령당했던 필리핀한테는요, 무상 6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런, 말하자면, 기본 조약의 기본 틀, 그 다음에 액수, 이런 게 전부 엉터리로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3억 불로 모든 청구권 배상금은 끝났다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청구권 협정 제2조죠. 양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두 나라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조약을 체결한 국가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요거로 다 끝났다 얘기예요. 박정희요, 오카모토는요, 이완용보다 이완용 뺨치는 매국노예요. 이 사람이요, 개인 경력이 충성혈서를 쓰고 그 다음에 민족 세탁을 하고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이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협정이에요. 이완용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국노 맞아요. 근데요, 이완용이 도장을 찍든 안 찍든 한국이 당시의 정세에서, 다시 말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완용이 그 과정에서 일본 측으로 보면 공로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러면서 이건 정말 제1의 매국노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한국인들이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요, 정말 사악한 매국노예요. 보세요. 일본은 침략과 약탈자잖아요. 그죠? 침략자, 약탈자잖아요. 그런데 침략자, 약탈자를 뭐로 바꿔치기 해주는데 일본 앞잡이 노릇합니까? 독립 축하를 하는 우방으로 싹 바꿔줍니다. 왜? 일제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의 청구권이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독립 축하하고 한국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했거든요. 전범 기업들이 뒷돈을
횡령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피해자의 불가침의 권리, 청구권은 불가침의 권리 맞아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대행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 불가침의 권리, 개인 청구권을 박정희가 사실은 빼앗아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받은 배상금까지 3억도 홀라당 헤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그 제2조를 보면은 박정희가 일제 피해자 배상금을 전액 탈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협정 자체가. 왜? 개인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개인한테는 나눠주더니 안 하고 전액 박정희 정권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과 일본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짓을 했죠. 그런데요, 누가 그걸 주도했냐 하는 건 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요, 박정희 같은 비양심은 아니에요. 일본은요,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미지급금이 있었어요. 미지급 임금. 이 임금을요, 일본은행에 예치해 놔놓고 일본 국책은행에다가 예치해 놨어요. 우체국 등등. 그 다음에 이게 액수가 얼마나 됐냐? 이것도 뭐 안 나오노? 액수가요. 2011년인가 2년 기준으로 6조 원 정도 됐다 그래요. 6조 원. 일본이 준비해놨던 돈이.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8조 이래 되겠죠. 미지급금만 8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징용금들의 미지급 임금을 일본에서 개인으로 배상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거절했겠어요? 박정희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징용금, 임금, 미지급금, 개인 배상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 정부에 박정희한테 일거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일본으로서는 야, 역시 오카모토다. 일본의 아들이다. 이래 나오겠죠. 일본은 오케이 하면서 희희낙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일체의 식민지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박탈해버렸잖아요. 그죠? 박정희가 나서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래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박정희는요, 식민지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배상금 3억 달러를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는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범죄다. 말하자면 개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내가 가로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는 협상 당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보상액으로 3억 6,400만 달러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억 달러로 책정됐죠. 그죠? 이 과정에서 1963년의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라는 걸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군인과 군속으로 조선인 24만 2,341명, 노동자로 66만 7,648명이 강제 동원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3억 6,400만 달러다. 고 하니까 일본이 그러면은 3억 달러에 퉁치자 해가지고 3억 달러에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을 박정희가 지가 박탈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개인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 개인한테. 그래서 개인 피해자들이요, 이걸 이 주장을 했어요. 극히 소수가. 왜?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어디 객소리 못 하죠.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거 피해 보상해라. 국가가 박정희 정권이 보상해라. 너가 다 타먹지 않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배상을 요구하니까 박정희가요, 박정희 정권이 개인 피해자들의 받아야 될 배상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1975년부터 77년까지 2년 남짓 동안 보상을 합니다. 극히 일부죠. 아예 다 조사를 하지도 안 하고 원래 한일 협상 때 얘기하기로는, 한국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강제 징병된 사람이 24만 명, 그 다음에 강제징용된 사람이 한 66만 명, 그래가지고 한 90만 명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뭐죠? 실제로 박정희 정권이 배상을 한 거, 극히 일부지만 배상을 한 사람은요, 징병 갔다가 사망한 사람 중에 뭔가 자료가 확실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30만 원씩, 8,552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입은 7만 4,960군에 대해서, 국건에 대해서 뭐 얼마 이래 줬는데, 그러니까 한 8만 남짓밖에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만 명에게 줘야 될 것을 8만 명에게만 주고 그것도 소액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가로챈 3억 중에 5% 정도만 보상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두고두고 문제가 되니까 노무현 정권 때요, 정상적인 배상을 했어요. 물론 액수는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한국의 국가는요,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고 국민 피 빨아먹는 정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 정권 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소액이나마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때 하면 그랬고 노무현 때 해결됐으면 그러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 이따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박정희가 일본하고 손잡고 일본의 6대 기업한테 6,600만 불 받았었다 그랬죠. 뒷돈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 6개 기업이 거의 다 전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그죠, 강제징용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혹독하게 착취한 것이 미쓰비시예요.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미쓰비시는요, 대표 전범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박정희가요, 한국 사업을 한국에서 이 소위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사업했잖아, 그죠? 그 포철 짓고 했잖아, 그죠? 이런 일을 미쓰비시에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한국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그 뇌물을 받아요. 사업을 독점한 대가로 600만 불을 헌납했다고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요. 요 600만 불만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그 돈 갖다 대요.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미 있잖아요, 그죠?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게 그 한국의 근대화를 일본의 전범 기업에 맡기는 것까지 미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이 한창 마무리 단계였던 1965년 2월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쓰비시 상사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후지노 부사장과 독대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하고 후지노 사이에 직통 이 보고 라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독대를 하게 해요. 늘. 한국에서 그죠, 박정희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이도요, 독대가 쉽지를 않아요. 박정희 독대하는 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재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지노 사장이 재임 중 서울을 방문해 박 대통령을 만났다.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국 사업은 미쓰비시가 독점하다시피 했다. 대한조선공사, 확장공사, 당인리 발전소 공사, 동양 최대 규모인 상용시멘트 공장 건설, 경인선 전철화 사업, 그 다음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자, 박정희가 했던 일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일본과 유착해가지고
3억 받고 퉁쳐버리고 6,600만 불 뒷돈 받고 그 다음에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박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의 사업들을 독점하게 하고 이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일제 피해자 배상금, 일제 피해자들에게 줘야 될 배상금은 한국 정부 책임이다. 이 일본 책임 아니다. 자, 우선 하는 글을 읽어봅시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듯 이와 별개로 해당 조약은 법리적 하자 없이 맺어졌다. 한일협약이나 청구권 협정이나 다 법률적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과 한국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한국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맺었든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조약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조약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청구권을 박탈한 이 조약은 조약 파기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일제 피해자 개인 배상금 3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일괄 지급했죠. 그렇죠. 개인 피해자가 한테는 주지도 안 하고 전부 몽땅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일 청구권과 그에 따른 배상은 이걸로 끝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문제가 남죠. 일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어떻게 됐냐. 그거는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부가 대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이 사람들의 개인 그 청구권을 무시하고 개인들이 받아야 될 배상금을 3억 달러를 몽땅 받았으니까 일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그 대상이 어디서로 바뀌었어요? 일본이 그 대상이었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배상금 총액으로 한국 정부에 3억 달러를 줬으니까 청구 대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일제 피해자들은 이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일본한테 하면은 그건 넌센스죠. 대한민국 정부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았던 게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했잖아요. 배상금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왜 박정희 때 한 번, 노무현 때 한 번 다 끝난 일을 가지고 해방 78년이 되도록
개인 청구권 배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듯 되어 있을까? 당연히 일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행사, 그 다음 배상 요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그저 어떤 조직이 선동을 해가지고 끝없이 이걸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넌센스고 비정상이죠. 여기에 어떤 다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과 박근혜와 윤석열은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원칙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건 일본, 누가 보나 일본이 돈을 줘야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다 탔는데 무슨 일본이 다시 돈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계속 때를 쓰는 거죠. 돈 내놔라고. 이보다 더 추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한국이 못 산 나라예요. 한국 정부가요. 3억 불 만약에 요즘 돈으로 치면 30조 원 진짜 15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3억 불 받은 게 150조 원 가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사람들한테 150조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북운동권, 이화여대 출신 패미들, 그 다음에 종북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이요. 한사코 문제 해결을 맡고 있어요. 이미 끝난 문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그렇게 하냐. 위안부 피해자들을 딱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말하자면 도덕적 분노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폭행 피해자잖아. 그죠? 성폭행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끝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가해자 앞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잔혹한 일은 없어요. 이것들이 진짜 일본 제국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것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반일 앵벌이로 이용하는 겁니다.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저 멋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착취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일본도요. 위안부한테 돈은 줬어요. 화대는 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들은 왜 이런 반인륜적을 하면서 이토록 반일 선동에 매달릴까?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한국이 세 가지 해방 이후에 세 가지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산업화, 하나는 민주화 정치, 또 하나는 한류의 기적을 이뤘다고 했죠. 그죠? 이게요. 한국인이 잘나서 그렇다. 일본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세계는 세계 체제의 시대입니다. 한 나라만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 협력 체제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내냐 하는 게 그 나라가 실력을 발휘하는 게 못지않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1대1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항만이고 이런 시설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건설하겠죠. 빚까지 줘가면서. 그러다면 중국의 사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K 기적이 어디 있어요? K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국이 세 가지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국제적 협력 관계, 핵심이 뭐냐? 한미일 협력 체제입니다. 한미일 협력 체제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한국의 기적은. 이건 나중에 내가 충분히 설명할게요. 근데 이 한미일 협력 체제라는 게 한미동맹하고 한일 경제협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그죠? 근데 이 한미일 협력 체제가 공고하게 있는 한은 한국의 지금 이 지위, 한국은 더욱더 발전할 거고 상당한 정도의 세계적인 어떤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깨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미일 협력체제의 약한 고리가 뭐냐? 한미관계는 혈맹이죠. 그야말로 6.25 때 같이 싸웠죠. 근데 한일관계는 식민지 착취와 지배, 피지배의 이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종북 세력이 요들이 뭐냐면 빨간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빨간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독일 나치 또는 중국 중화주의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이 있잖아, 그죠? 빨간 민족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 체제로 가요. 이 북한 세력과 종북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요. 바로 빨간 민족주의, 다시 말해서 나치 체제입니다. 나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그들의 전략적 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을 직접 죽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동격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본을 막 이 나쁜 놈 악마로 몰아붙여요. 그래 가지고 일본을 치면서 사실은 일본에서 반일 막 부추기면서 실제로는 뭘 해요? 반일 선동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한일 협력 체제를 깨부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미일 협력 체제도 힘이 쫙 빠지겠죠. 그러면 반일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당연히 반미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기반하고 있는 K 기적을 이룬 한미일 협력 체제를 깨부숴 버리는 것. 이게 빨간 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동격서 대한민국 죽이기라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인성동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한 핵폭탄 가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일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